오늘은 이제 7권, 일리아스 7권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6권에서는 트로이아군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을 때 헬레노스가 헥토르에게 성으로 가가지고 아테네 여신에게 이제 기도를 드리게끔 어머니하고 늙은 부인들을 모아서, 그래서 헥토르가 전쟁터에서 나와서 성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여러 여인들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생 파리스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7권에서는 시작은 헥토르와 파리스가 이제 전쟁터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비유가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싸우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왔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바다 위에서 반들반들 깎은 전나무 노를 적기에 지쳐 피로 때문에 사지가 축 늘어져 있을 때, 여기 이제 자세한 묘사들이 있어요. 노는 전나무로 만들었대요. 전나무로 만든 노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쳐 축 늘어져 있을 때 고대하던 뱃사람들에게 신이 순풍을 보내듯이, 순풍을 보내면 노젓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큰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자연현상들은 다 신이 이제 개입을 한 것이죠. 마치 그러하듯이 신이 개입해가지고 도운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파리스하고 헥토르는 두 트로이아군에서 굉장한 영웅이에요. 영웅 두 사람이 참전함으로써 전세는 역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스와 헥토르가 참전하자마자 그리스군을 죽여요. 둘을 죽이고 또 글라우코스도 또 덩달아서 그리스군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3명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트로이아군이 지금 전세가 역전돼서 이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아테네가 또 그리스군이 몰리고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올림포스에서 내려와서 그리스군 진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또 아폴론이 그걸 봤어요. 아테네가 내려가는 것을. 그래서 아폴론이 서로 이제 막 다투고 싸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폴론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이상한 제안인데, 아폴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오늘은 전쟁과 결전을 중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테네 여신이 그걸 받아들여요. 처음에 아레스가 막 설치고 있을 때 아테네 여신이 그 아레스를 설득해가지고 강가에다 앉혀놨죠. 근데 지금은 아테네 여신이 막 설치려고 하려고 할 때 지금 아폴론이 아테네 여신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전쟁터로부터 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들이 둘 사이에 결정을 해요. 오늘 전쟁 또 결전을 중지합시다 이렇게. 이 신들이 결정을 하면 그 인간 세상에서 그대로 인간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 신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그걸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은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쟁은 신에 속한 거예요. 다 신이 승리도 실패도 또 전쟁의 어떤 전황,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그런 것들, 또 용기를 불러넣는 거 또는 패배감, 공포를 불러넣는 거, 이런 거 다 신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신 둘이서 이 전쟁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또 헬레노스가 예언자이잖아요. 가장 뛰어난 예언자예요. 그 헬레노스가 이 신들의 결정을 알아봤어요.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그래서 헥토르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헥토르여, 형님이죠. 지혜가 제우스 못지않은 이여, 그대는 지금 내 조언을 듣겠소? 이렇게 물어보면서 내가 이제 그대의 아우니까 트로이아인들과 아카이오족 모두 앉히고서 그대 자신을 아카이오족 중에서 가장 용감한 자와 1대1로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고자 도전하시오. 그대는 아직 죽음과 운명을 맞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영생하는 신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사제이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대단하죠. 헬레노스의 능력이. 그래서 형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붙으라고. 어차피 지금 전쟁이 소강 상태이고 전쟁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헥토르는 절대 지금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헥토르가 트로이아군을 앉히고서 이제 그리스군에게 얘기를 하죠. 1대1로 붙어보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안이 좀 생뚱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파리스하고 메날라오스가 1대1 대결을 벌였어요. 그렇죠? 그때 제안을 수용했고 그때 이제 맹약을 맺었어요. 이기는 쪽이 헬레네를 포함해서 보물과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로. 그런데 그걸 깨버렸어요. 지금 트로이아군이. 근데도 당사자인 파리스의 형이 와가지고 또 1대1 대결을 벌이는데 그리스군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벌벌 떨고 있어요. 헥토르가 저렇게 나왔을 때 1대1 대결을 과연 누가 나갈 것인지 두려워가지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거절하자니 부끄럽고 수락하자니 두려웠기 때문이다. 근데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그냥 이전에도 지금 제안을 맹약을 깬 게 지금 트로이아인인데 헛소리 마라 이러면서 그냥 공격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제 두려워가지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때 누가 나섰겠어요?
이 전쟁의 당사자, 이 전쟁을 그리스군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끌고 온 그 당사자 메넬라우스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아마도 아니면 책임감을 느꼈던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자기가 나서요. 그러면서 다른 장수들을 막 비난하죠. 아무도 헥토르와 맞서지 않는다면 이는 크나큰 치욕이 될 것이요. 그대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아무런 명성도 없이 멍청하게 여기 앉아있으니 앉은 그대로 모두 물과 흙이 되어버릴지어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메넬라우스는 헥토르의 상대가 안 돼요. 호메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구까지 챙겨 입은 그 메넬라우스에게, 하지만 메넬라우스여, 만약 이때 아카이오이족의 왕들이 벌떡 일어나 그대를 제지하지 않았던들 헥토르의 손에서 그대는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었으리라. 그가 그대보다 훨씬 강하니까. 시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등장인물도 아닌데 가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헥토르의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형이 또 나와가지고 아가멤논이 자기 동생을 아끼니까 손을 잡고, 단정하게 손을 잡고 불렀어요. 메넬라우스요, 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괴롭더라도 꼭 참고 너보다 강한 전사와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토닥였어요. 이상한 표현인데,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다른 사람들도 꺼리는 터이며 너보다 훨씬 강한 아킬레우스조차도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싸움터에서 그와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아킬레우스조차도 헥토르와 싸우기를, 또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죠. 헥토르가 약간 이제 아킬레우스와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전의 전쟁 상황을 봐도 그래요. 아킬레우스는 엄청나게 주변 지역을 약탈하죠. 그때 헥토르가 성은 지키고 있었을 때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킬레우스와 싸우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아가멤논이 동생을 제지하면서 헥토르를 약간 높여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생을 더 설득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주저앉죠. 레스토르가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꾸짖으니까 9명의 장수가 맨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일어섰어요. 아마 오디세우스가 마지못해서 일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눈치를 이렇게 살피다가 9명의 장수는 보면은 아가멤논이 먼저 일어났어요. 아가멤논은 그러니까 자기 동생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오메데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아이아스,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가 일어섰고, 그 다음에 이도메네우스, 메리오네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오리필로스가 일어났고, 토아스가 일어났고, 오디세우스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 헥토르하고 싸우겠다고 일어난 장수 중에서도 그리스군은 바라던 3명이 있거든요. 이 3사람이 선택되기를, 이제 네스토르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헥토르와 싸울 장수를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헥토르에 훨씬 못 미치는 장수가 이렇게 뽑히면은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1대1 대결에서는 이기면 뭘 얻자 이런 게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고대 전투에서는 특별하게 1대1 전투를 해서 뭐 이겼을 때 뭘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대1 전투를 해서 최고의 장수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긴 쪽이 늘 전체 전투에서도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사기가 훨씬 높아지고 패한 쪽은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3사람이 뽑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아스. 왜냐하면 큰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가는 무장이거든요. 그리스군 안에서는. 그 다음에 디오메데스. 디오메데스는 5권에서 보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가멤논. 이 3사람 중에서 하나가 뽑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굉장한 장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헥토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장수다. 또 하나의 해석은 백성들이, 그리스군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 약간 의외인데, 최고 사령관이 죽으면 벌써 전쟁에서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아마도 전쟁의 패배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이런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선택되기를 또 바라고 있어요. 누가 뽑혔냐면 큰 아이아스가 뽑혔어요. 큰 아이아스가 뽑혔는데, 여기서 큰 아이아스의 무장에 대해서, 무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 아이아스가 뽑혀서 이제 나오고 있죠. 싸움터로 걸어 나오는데, 이때 헥토르가 그걸 보면서 뒷걸음질 쳐요. 헥토르도 가슴속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는데, 또 트로이아 군들은 모두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을 정도로 당당하게, 아이아스는 엄청 커요. 등치도 굉장히 크고 당당하게 나오니까 트로이아 군이 전반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헥토르도 자기 쪽에서 자기가 먼저 싸우자고 도전을 했는데, 이제는 달아날 수도, 백성들 무리 속으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처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파리스가
표본 가죽을 걸치고서 막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메넬라우스가 오니까 또 두려워가지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헥토르가 자기가 먼저 싸우자고 했는데 아이아스가 나오니까 약간 두려웠어요. 근데 헥토르는 파리스하고 다르게 부끄럽게도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헥토르의 성품이고 이전에 파리스는 또 파리스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아스에 대해서는 그 방패, 이 방패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가 돼 있어요. 왜 자세한 묘사를 하느냐? 이 방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 헥토르와의 승부에서 아이아스의 방패 때문에 아이아스가 우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패에 대해서 자세하게 호메로스가 쓰고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탑처럼 생겼다라는 거예요. 위에가 이제 뾰족하겠죠. 탑처럼 생긴 어떤 방패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 봐요. 이건 소가죽 7겹으로 된 이 청동 방패예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갓바치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갓바치는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갓바치가 아주 뛰어난 갓바치가 특별하게 만든 것이고 7가죽이 됐어요. 그것도 소가죽으로, 황소가죽으로. 그리고 8번째로는 청동을 입혔어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청동을 입혔던 거죠. 8번째 겹에는. 그 방패를 가지고 헥토르에게 이제 위협적으로 다가선 거예요. 1대1로 마주해서는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합니다. 말로 시작해요. 이 전쟁이.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는데 헥토르가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던졌어요. 7겹으로 된 아이아스의 무시무시한 방패의 맨 바깥쪽 8번째로 입힌 청동을 맞췄어요. 청동을 꿰고 들어갔으나 맨 마지막 7번째 가죽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청동을 꿰고 6겹의 그 소가죽을 들어갔으나 맨 마지막 가죽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헥토르의 힘이 아이아스보다, 예를 들면 아이아스는 헥토르의 방패를 바로 꿰뚫고 지나가거든요. 뚫는데 그러면 아이아스가 힘이 더 세냐, 이런 것보다는 아이아스의 방패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이아스 방패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아스가 창을 던지자 이 헥토르의 방패에 맞췄죠. 근데 방패는 정교하게 만든 방패를 뚫고 가슴바지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윗옷을 찢었어요. 그러나 그때 헥토르가 몸을 피해가지고 죽음의 운명을 피했던 거예요. 헥토르 이제 기술이 좋은 거죠. 대신에 방패는 아이아스 것만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헥토르는 아이아스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아스는 헥토르의 방패를 계속 뚫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서는 큰 돌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이아스가. 그러니까 창을 던지다가 이제 안 되면 큰 돌을 집어 던지는, 또 칼이 있으면 칼로 싸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이 방패에 맞았어요. 어쨌건 헥토르는 방패로 그 돌을 방어를 했는데 이 방패가 문제가 자꾸 돼요. 방패에 맞아 그것을 안으로 찍고 들어갔어요. 방패가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릎을 내리쳤어요. 돌이. 그래서 헥토르는 방패에 밀려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다. 방패에도 밀리고 찢기고 무릎을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뒤로 낮아빠졌어요. 그때 잘못하면 질 수 있는데 헥토르가 그때 아폴론이 얼른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낮아빠졌는데 금방 일어났나 봐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폴론이 그를 일으켰다고 생각할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만큼 곧바로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을 수 있는데 헥토르는 바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신이 도와줬으니까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웅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칼로 찔렀을 것이나, 보통은 전쟁은 창을 먼저 던지잖아요. 결정이 안 나면 칼로 싸워요. 칼로 싸워서도 안 되면 돌을 던지는데 여기서는 창을 던졌고 그 다음에는 돌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칼로 찢었을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의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전령들이 와가지고 이제 밤이 왔으니까, 밤이 다가왔으니 밤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는 안 싸웁니다. 고대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창이든 칼이든 화살이든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와가지고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무구를 교환해요. 근데 아이아스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아스는 내가 먼저 그만두자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헥토르에게 한번 해보시오, 권해보시오. 그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거둬들이는 것도 그가 하면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헥토르가 그대는 아카이오족 중에서 가장 뛰어나니 오늘은 전투와 결전을 중지하도록 합시다. 상대방의 체면도 높여주면서 오늘은 중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로 무구를 교환하고 헤어집니다. 무력으로 싸우던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선물을 교환하는데 헥토르는 은못을 박은 자신의 칼, 또 칼집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아스는 혁대를,
자줏빛 찬란한 혁대를 주었어요. 이게 이제 서로 교환한 무구가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아이아스는 이 헥토르가 준 칼로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가 파리스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때 죽었을 때 아킬레우스 이 무구, 아킬레우스 무구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신의 무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탐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하고 아이아스가 서로 이제 그 무구를 갖겠다고 다투거든요. 사실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사촌이에요. 아마 사촌 형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그리스군의 울이에요. 울타리였어요. 굉장한 활약을 하죠. 오디세우스는 그에 비해서는 뭐 아킬레우스하고 친족 관계에 있는 건 아니고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군에 누가 과연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가져가게 적당한지 그냥 결국엔 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오디세우스가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아이아스는 하여튼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헥토르는 지금 아이아스에게서 받은 그 혁대, 자줏빛 찬란한 혁대. 근데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혁대로 발을 묶어가지고 그 시체를 전차에 메고 훼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비참한 운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트로이아인들은 헥토르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의 안전, 그가 지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투에서 헥토르가 굉장히 몰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카이오이족은 승리를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가멤논이 그래서 특별하게 상을 내리고 소고기를 잡아주고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또다시 그리스군이 이겼어요. 근데 명확하지는 않아요. 전쟁의 결과가. 어쨌건 사람들이 그 전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트로이아군은 다행이다. 살아서 돌아온 게. 그리스군은 우리가 이겼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날 전투가 끝난 거예요. 첫째 날 전투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전투는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1대1 대결로 해서 시작했고, 마지막은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대결로 해서 끝이 나고 있어요. 1대1 대결로 시작해서 1대1 대결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각군은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죠. 그때 그리스군에서 노인 네스토르가 계략을 제시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계략이에요. 그의 조언은 전부터 가장 훌륭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화장을 하자. 그리고 아카이오이족이 전쟁에서 쉬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화장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각자가 그들이 자식에게 뼈라도 가져다 줄 수 있게 합시다. 그들이 자식에게 뼈라도 가져다 줄 수 있게. 이거 보면은 그리스군이 굉장히 문명화된 사회예요. 사실은 전사자의 뼈를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그거를 고향 땅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돌려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시스템 이런 거 갖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서 그게 누구 집에 누구 것인지를 구별해서 전달해 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기원전 12세기 이런 얘기니까 엄청 옛날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건 그리고 그 주변에 흙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무덤을 만들죠.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덜어는 이제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봉분을 쌓아서 큰 무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높은 탑을 세우자라는 거죠. 함선들과 우리 자신들 거기에 울타리가 되도록 그 탑들을 이제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탑에 또 튼튼한 문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전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고 약간 그 앞에다가 또 뭐를 해요? 적들의 전차병들과 보병들을 막아줄 깊은 호라는 건 성 앞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땅을 파서 깊이 파가지고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아마도 깊이 파면은 전차 또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 호를 이렇게 깊이 파고 거기다 이제 깎은 나무를 이렇게 박아놓죠. 그러면 전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보병이 와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호를 파자. 자세한 묘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은 지금 전쟁이 9년 지나서 10년 차인데 그럼 그 전에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방벽이 전혀 없어요. 호도 없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거기서 노천에서 해안가에서 그냥 배를 올려놓고 거기서 어떻게 9년이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전에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트로이아군이 감히 언제라도 이렇게 기습해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전쟁 상황이 트로이아는 굉장히 열세인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충분하게 이런 도시를 만든, 약간 이제 9년 동안 있었으면 거의 도시 기능을 하는 어떤 진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체라든지 진지가,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 호메로스는 이제 전쟁이 이 책은 9년 지나서 10년 차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근데 전쟁이 처음부터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방벽을 쌓는 얘기를 지금 10년 차에 쌓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리아스는 트로이아 성이 함락되지가 않아요. 그냥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끝에 가면은 그리스군이 승리를 하거든요.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성을 함락하는. 그래서 성의 함락 장면 굉장히 다이나믹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슬프기도 할 거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 전쟁 묘사죠. 성을 두고 성을 점령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이제 전쟁 씬, 오히려 그리스군의 방벽을 만듦으로써 그 방벽에서의 싸움,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 방벽에서의 싸움을 일부러 또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네스토르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화장을 할 수 있고, 화장을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벽과 홀을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자고 했어요. 그 반면에 또 트로이아군들도 회의를 하고 있죠. 근데 트로이아인들은 늘 뭐가 소란스러워. 여기도 보면 회의가 차분한 게 아니고 무시무시하고 소란스러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슬기로운 안테노르가 열변을 합니다. 안테노르. 이 안테노르란 노인은 그 장로죠. 트로이아에. 자기 자식들은 거의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로이아인들과 다르다니아의 동맹군들이요, 내 마음이 명령하는 바를 말하고자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명령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나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내 마음이 명령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고자 하니까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아르고스의 헬레네를 그녀의 보물들과 함께 데려가도록 아트레우스의 아들에게 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맹약을 어기고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소이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차피 맹약을 했고 맹약을 깬 건 트로이아인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맹약을 지키는 수순으로 가서 헬레네하고 그 보물들 돌려줍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싸워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테노르가.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파리스가 일어나가지고 물 흐르듯 거침없이 얘기해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안테노르는 사실은 누구를 비난하고 있냐면 파리스를 비난해. 애초에 전쟁도 파리스가 일으켰고, 파리스 때문에 일어났고, 또 맹약을 선언한 것도 파리스의 1대1 대결이었어요. 그것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이 파리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앉아있던 파리스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노인의 안테노르의 얘기에 뜨끔한 거죠. 맹약을 어기고 지금까지 싸울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안테노르요, 그대가 지금 한 말은 내 마음에 안 드오. 그러면서 그대가 진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신들이 손수 그대의 지혜를 빼앗아 버렸음이 분명하오. 그대가 진심으로 한 말이었으면 신들이 그대로부터 지혜를 뺏어간 것이 분명하오. 여기서 이제 안테노르에 대해서 파리스가 굉장히 예리한 얘기를 해요. 그대의 이 조언이 진심이냐 아니면 진심이 아닌가. 근데 나중에 안테노르는 트로이아를 배신해요. 그리스군의 편에 서거든요. 전쟁에서 성체가 함락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스가 약간 의심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리스는 나는 결코 내 아내를 내주지 않을 것이오. 나는 결코 내 아내를, 여기서 헬레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녀는 내 아내니까 내 아내를 결코 내주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아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하나, 재물이라면, 그녀가 아닌 재물이라면 내가 아르고스에서 우리 집으로 가져온 것을 모두 내줄 것이며 거기에 내 자신의 것까지 얹어줄 용의가 있소이다. 그러니까 헬레네가 가져온 거, 그것뿐만 아니고 내 재산에서도 얼마든지 재물은 줄 수가 있다. 대신에 헬레네는 절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파리스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면 여자를 데리고 갔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상황이 다 돌려주라고 해요. 그러면
없는 것 치고 그냥 돌려주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했지만 파리스의 그 자세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있더라도 파리스는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프리아모스 왕은 아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요. 프리아모스 왕은 파리스의 얘기대로 헬레네는 주지 말고 그 재산, 헬레네가 갖고 온 재산하고 파리스의 재산을 얹혀서 줄 거니까 그 얘기를 이제 전령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현명한 제안을 했는데 화장할 때까지 전쟁을 중지합시다, 이런 제안을 그쪽에서는, 그리스군에서는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아폴론하고 아테네가 이미 결정한 것이죠. 전쟁을 중단하기로. 전쟁이 이렇게 신들이 얘기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군에서도 아까 네스토르가 전쟁을 중지하고 화장을 하자. 여기서는 또 노인인 프리아모스 왕이 지금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중지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그리스군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제 물어보라마나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전령이 가서 파리스의 제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프리아모스의 제안 또 하나 전달하죠. 파리스의 제안은 헬레네는 줄 수가 없고 대신에 재물은 자기 것, 파리스 것 얹혀서 더 주겠다. 프리아모스의 제안은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디오메데스가 그 얘기를 듣고서 모두가 잠잠고 말이 없이 잠잠고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메넬라우스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부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부인이 안 돌아왔으니까 재물과 이런 것이 아무리 준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을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있었어요. 그다음 아가멤논은 좀 달랐을 수도 있겠죠. 많은 전사들은 전쟁이 끝내기를 바랐으니까 아마도 이제 재물을 넉넉하게 준다고 하면 포기할 의향도 없잖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군도 알아요. 왜냐하면 트로야 성체가 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점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그리고 9년 동안이나 했고 이제 10년 접어드는데 너무 지쳤죠. 근데 그때 디오메데스가 알렉산드로의 재물을 받지 마시오. 이제 와서 어느 누구도. 만약에 헬레네를 준다 해도 헬레네조차도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 근거는 누가 봐도 트로야의 파멸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트로이아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10년 차에 트로이아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는 칼카스의 예언에 의해서도 나왔어요. 10년째 되면 이제 성체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디오메데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명분이 없죠. 사실 돌아가려고 하면 헬레네도 갖지 않고 재물을 엄청나게 주면 모를까. 그 제안은 받지 않고 대신에 화장을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군 간에 협정이 맺어지죠. 전쟁을 일시 중단하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일시 중단이라고 해봐야 하루, 다음 날까지였을 거예요. 헥토르의 장례식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장례인데 화장을 하고 뭐 하는데 12일인가를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을 장례를 하는 데는 겨우 하루 만에 그냥 다 해치우는.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몇 명 죽지 않았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죠. 뭐 우리가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이 전쟁은 많은 군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몇 명, 지금도 보면은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이 몇 명 죽인, 전사자 수를 보면 이 기록된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록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화장하고 처리하는데, 또 방벽을 또 만드는데, 뭐 하루 만에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벽을 세우는 거를 신들이 봅니다. 또 인간 세상이 뭘 하고 있으면 신들이 또 보고 있어요. 큰 공사에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 신, 누구냐, 포세이돈이 그걸 보고서 말문을 열었어요. 여기 이제 포세이돈은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우스여, 끝없이 넓은 대지 위에 사는 인간들 중에 불사신들에게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알리려는 자가 아직도 있을까요? 또다시 방벽을 쌓고 그 주위에 홀을 파면서 신들에게 이름난 카톤베를 바치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 소문이 아침 햇살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퍼질 것이나 나와 포이보스 아폴론이 영웅 라오메돈을 위하여 애써 쌓은 성벽은 잊혀지고 말겠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세이돈이 얘기하는데 일단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들이 지금 신들에게 대항하려고 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큰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신들에게 헤카톤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신들의 뜻을 묻고 이것이 괜찮은 건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와가지고 막 공사를 섣부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 숲에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데도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컨펌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숲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징조가 좋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공사를 하면서도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고 신들의 의향을 묻지도 않고 도전하는 거죠. 자기 계획과 생각들을 신에게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오만하게 비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로이아 성은 아폴론하고 포세이돈이 지은 거잖아요. 신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라오메돈이 그 일에 대한 성벽을 쌓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라오메돈의 그 후손들이 멸절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은 성벽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쌓은 성벽은 잊혀지고 그것도 신들에게 경건하게 제사도 드리지 않고 쌓은 그 성벽은 살아남는 그럴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역정을 내면서 말했어요. 짜증이 났나 봐요, 제우스는. 왜 제우스가 역정을 내면서 대답했을까? 이것이 이 포세이돈의 얘기가 제우스를 짜증나게 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제우스의 내 생각,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세이돈이 그건 모르고, 제우스의 생각은 모르고, 저거 지금 신들에게 도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우스가 역정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걸 허물지는 않을 것이고, 다 쌓게는 두 대, 그들이 고향으로 떠나가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떠나가면 저거를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우스는 방벽을 쌓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승낙한 거고, 전쟁 끝나고는 불멸성 이런 것들은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로 없애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첫날은 끝났어요. 헥토르하고 아이아스의 대결로 날이 저물었고 그 저문 상태에서 밤에 두 양군은 이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전령이 그리스군으로 가서 트로이아의 전령이 그리스군으로 가서 파리스에 제안하고 프리아모스의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그중에서 다 거절했지만 화장을 하고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고 그래서 그거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군 사이에서 장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또 밤이 왔을 거잖아요. 두 양군이 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있어요. 오랜만일 거예요, 아마도. 전쟁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해서 전쟁을 일시 중지했기 때문에 마음 편한 상태로 긴장을 좀 푸는 상태로 술을 먹으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렘노스 섬에서 포도주를 싣고 왔거든요. 그건 이아손의 아들 에오네오스가 보낸 것인데 이아손은 아르고의 모험의 그 이아손을 얘기하는 게 그 아들이 이제 렘노스 섬에서 살고 있나 보죠. 거기서 포도주를 보냈어요. 좋은 술로 1,000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고 포도주를 사왔어요. 아카이오이족이. 청동 또는 무쇠 또는 소가죽 또는 살아있는 소 또는 포로 이런 거를 주고서 포도주를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상거래를 위한 물건을 교환하고 이런 시장이 반드시 존재해요. 또 하나는 노예를 거래하는 그런 시장들. 그러니까 노예를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리스군 귀족이 사가는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가로서 포도주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군이 9년 동안 거기 거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건 다 포로를 통해서 또는 약탈을 통해서 산 것을 또 전비로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카이오족은 밤새도록 잔치를 벌였고 트로이아 군들과 이제 동맹국들도 도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7권에서 헥토르하고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 그 만남이 마지막이었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게 이 장면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화장과 장례를 위해서 하루를 푹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로이아군은 성에서 지금 마지막 잔치를 밤새도록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도 그렇잖아요. 끝날 때 뭔가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을 위해서 이 제우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들떠 있는데 거기다 재앙의 표시로서 무시무시한 천둥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날 전투와 또 중간에 그 하루의 휴식 이렇게 해서 7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